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야전사령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소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방송 톤 보면 평소는 정말 야전사령관 같거든요. 허허 이러는데 방송만 하면 여자처럼 뛰고 온 목소리로 연출이죠, 연출. 무섭게 보이면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죠. 어려운 시점에 아주 지금 와서 보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시세나 흐름들이 더 잡혀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피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긍정적 피력을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 힘드셨지 지금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시장에 대해서 경계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고 네. 실제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의외로 시장이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많은 붕괴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몇 안 남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서 몇 가지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현실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뭔가 매크로를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하셨더라면 참 좋은 수익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1, 2, 3월 달 수익률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지금 뭐 20년 이후로 가장 화려한 수익률이 사실상 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를 사보면 물리질 않아요. 힘씁니다. 힘세요. 자, 물리지 않고 그래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이 네. 계속 나는데 사실 약세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작년에는 백약이 무효였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작년에는 많이 견뎌봤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쉽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매크로 중심으로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번 장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시장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경험상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일 때 이런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22년도가 맞습니다. 대표적이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그분들과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여전히 시장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 불안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시장을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행운 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 불행이 아니고 사실 불안한 건 분명히 맞는데 왜 행운이라? 네, 맞습니다. 생각하실까요? 뭐 사실 이번에 그 위기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난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미국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얻은 건 뭐냐면 일단은 위기가 적지는 않았죠. 생각보다 우리한테 많은 불안감을 줬지만 이로 인해서 향후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미리 점검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또 이전에 있을 때도 아주 큰 위기들을 보면 대부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컨대 리만 브러더스 사태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어려워진 건 알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모든 금융사로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면서 사실 위기가 확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음 위기가 뭔지 이미 알고 계시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위기는 관리 가능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터질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미리 점검해봤고 그래서 어디가 어디까지 이렇게 뻗쳐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유럽에 있는 도이치방크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이렇게 감안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이치방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방크가 무너지면 뭐 코메르츠라든가 BNP 파리바까지 연결돼 있으니 아 이거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정말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라는 걸 유럽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위기가 혹시 온다라고 보면 어떤 위기가 올 줄도 이미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다라면 관리 가능한 위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혹시 이런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울 수 있겠죠. 네네. 통상적으로 위기는 내가 모를 때 왔었을 때 허둥지둥하면서 갑자기 긴급하게 막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 가능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관리 가능한 위기, 특히 우리가 향후에 위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 걸 미리 파악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소득은 뭐냐면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온 거지만 이번에 금융 불안 때문에 연준에서조차도 파월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향후에 금융시장에 대한 그 불안이 높아질 것 같다. 말 그대로 중소형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금융 여건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 자체가 긴축을 내는 효과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와 관련된 미국의 보고서가 이번에 금융 불안은 미국에서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2번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전반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또는 혹시 뭐 한다라면 한 번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번을 통해서 네. 사실 얻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이번에 미국의 경제를 GDP 성장률 기준으로 0.5% 정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일부 시키는 효과도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표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실제 국제 유가만 하나만 보더라도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장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연준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금융 불안도 해소를 해야 되지만 지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 네. 사실 두 마리 토끼가 한 번에 오기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선 제일 걱정했던 바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잡다가 혹시 금융위기를 크게 오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임계치가 어딘지 알아낸 거죠. 이 정도까지 하면 네. 시장을 경착륙으로 가게 만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드디어 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따라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로 받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지만 네. 사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들을 많이 종합을 해보면 이번의 위기가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의외로 이게 나중에는 제가 볼 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주말 가까운 시점인데 이미 그 미국 시장이 물론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분위기가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채권 시장 확실히 맞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결국은 지표에 달렸다라고 보여지지만 일정 부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냈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 어쨌든 경기를 조금 더 식혀야 물가가 낮아질 텐데 그건 효과도 봤으니 사실은 금리 인상을 혹시나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이상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우리가 기존에 우려했었던 혹시 금리를 5월이 아니라 그 이상 뭐 9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우려는 사실상 접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찍는 시점에서 잘 보시면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날은 반드시 IT 즉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도 빅테크가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리스크를 안기 시작을 했고 위험 선호를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런 변화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드디어 끝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 속에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폭이 우려보단 덜 하겠는데라는 점들도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가면 미국의 경제가 뭐 조금 안 좋아질 거는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안 좋아지는 폭이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서 뭐 지난번에 그 연준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번 달 말고 2월 달에 있었던 발언에서 굉장히 그 뒤로 뭐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 하면서 우려했었던 게 이제는 뭐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생각보다 의외로 센 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걸?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그 점검을 해보면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아니 저 따로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 따로 예, 들었어요. 예. 따로 들었는데 좀 강세론자이긴 한데 원래 예. 강세론자들인데 더 강세를 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근데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분명히 이제 금리가 상당히 크게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고 미국 은행들이 이번 일을 당하면 신용 경색의 뭐랄까 대출 태도가 완연하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은 뭐 6월달 이후로는 확 줄을 것 같은데 디플레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럴 걱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대출 규제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긴축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고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해도 이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제가 다음번에 물어보려는 그리고 질문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이 잘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고용 상황이 나빠지긴 하겠죠. 예. 지금보다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경기 침체 때 봤던 정도의 정말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죠. 네. 튼튼한 고용 시장 이게 언젠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부족한다라고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 그냥 우리 표현으로 보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수요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훼손의 폭이 작지 않을 것 같다. 작을 것 같다. 굉장히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디플레 우려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20년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많이 지난해 많이 손실이 났을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바로바로 붙는 걸 보니까 자산이 너무 많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자산 가격이 너무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퇴직금이 주식 비중이 은근히 높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고점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면 여전히 나스닥이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 내 퇴직금이 여전히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를 놓고 보면 소비 여력이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고점 대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은 여전히 높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심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비가 이것 때문에 위축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다거나 이렇게 쉽게 단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디플레도 우려를 하고 은행권이 긴축을 해서 디플레가 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안 부러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산 시장이 너무 든든하다. 말씀하신 대로 19년대 이후로 보면 18, 19년 이후로 보면 자산이 늘어나지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박살이 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뭐 17년도보다는 더 늘어나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소비 심리가 안 쉽게 만든다거나 계속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2008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드리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 개인들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중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변동금리가 사실 40%가 훨씬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에 허덕이면서 대단히 힘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렸는데,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대량 신업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동시에 두 번째로 금리가 높다 보니 네.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40%대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 집값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빚의 규모가 이전보다 줄었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용시장에서 사실 직장을 그만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빅테크 쪽에서 일부 감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빅테크 또는 사무직과 관련된 일자리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네. 두 번째, 이번에 있었던 미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고정금리가 거의 다고 변동금리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고정금리가 3%란 얘기는 이자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전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니까 네. 이번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덜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내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심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던 점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도 많이 훼손되지 않았고,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옛날보다 크지 않고, 그나마 빚도 줄었는데 나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갚을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008년하고 또는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장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제가 볼 땐 자산 효과까지는 아닌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뭔가 이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거나 또는 실업률 때문에 또는 다른 것들 때문에 소비를 못할 정도로 경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이미 좋지 않나요? 예. 근데 아니, 왜냐면 너무 경계론적인 발언들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게, 네. 좋은 시장을 좋다라고 얘기 못하는 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종목별로 대응했었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걸 보셨을 텐데, 네. 이런 장을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기술적으로도 미국도 한국 시장도 사실은 약세장은 아닙니다. 네. 이미 200일선 위로 올라가서 추세 상승선으로 됐다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았지만, 네. 약세장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흐름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놔야 될까?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지난 1년 두드려 맞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좀 바꾼다고 하면, 그럼 2020년과 같은 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미국의 경기 여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바닥을 찍은 걸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글로벌 시각의 공통점들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진 걸 반영을 해서 반도체 관련 수요가 줄어들고, 그 뒤에 이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서 바닥을 찍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경기와 무관하게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수요가 줄면서 네. 사실 선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재고 조정을 하고 감산을 한 효과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투자자분들이 보는 매크로 환경하고 기업 환경이 너무 달라요. 매크로만 놓고 보면 이 정도 되면 앞으로 하반기에 좀 한 번 정도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니 그걸 반영을 해서 지수가 안 좋은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해 내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은 재고를 엄청 줄였었고요. 유통업체들 네. 뭐 월마트 같은 데는 없어요, 이미 거의. 오히려 예.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뭐 오늘 시점에서 룰루레몬이나 이런 데가 주가가 반등한 것도 네. 재고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럼 처리할 재고가 없으면 덤핑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예,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발표하기를 하반기부터는 돌아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 좋아진다까지 얘기는 몰라도 최소한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이 의외로 괜찮은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미국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경기 회복세가 빠른 것도 아니고 중국이? 예상보다 덜한 건 사실이지만 네. 최근에 중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지표하고 생각보다 보는 게 다르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은 사실 2분기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부분을 여전히 중국이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들 그렇게 다르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와 관련 기업들 수출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 경기하고 지수는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래 매크로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많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수는 왜 이렇게 좋아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올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은 지금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